경복궁의 가장 깊은 방에서 한 왕자가 사라진 순간 조선의 미래도 함께 꺼졌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수양대군의 칼은 더디게 뽑혔을지 모른다. 단종의 눈물도 다른 이름으로 기록됐을지 모른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한 줄 기록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비틀었는지 보게 된다.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달라. 이 짧고도 잔혹한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사람들은 묻는다. 어째서 한 명의 왕자 죽음이 역사를 바꾸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궁궐은 권력의 집이 아니라 균형의 집이기 때문이다. 균형을 잡는 한 사람이 사라지면 나머지는 본능대로 기울어진다. 광평대군은 왕위를 탐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저울추였다. 그 저울추가 떨어진 날 조선의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바람은 아주 작은 소문에서 시작됐다. 얼굴을 읽는 자가 궁에 들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왕자들의 이마와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왕실을 흔들 만큼 높이 오를 왕자가 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남겼다. 침묵은 궁 안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는 독이었다. 그는 그 말을 웃으며 넘겼다고 전해진다. 재능은 나라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러나 웃음이 진심이어도 사람들의 귀는 두려움에 더 민감하다.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젊은 왕자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밟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어느 순간부터 한 이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광평. 대군의 어린 시절은 밝았다. 그가 붓을 잡으면 글이 빨랐고 별자리를 그리면 선이 흔들리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천문을 공부하며 하늘을 정리하려 했고 위서를 펼치며 사람의 고통을 줄이려 했다. 궁녀들은 그가 지나가면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학자들은 그 앞에서 목소리를 낮췄다. 단지 예의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 빛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빛을 사랑했다. 왕은 늘 지쳐 있었지만 아들의 방에 들어가면 잠시 숨이 길어졌다. 광평이 만든 별 그림을 펼쳐 보이며 설명할 때 세종의 눈에는 오래된 꿈이 다시 살아났다. 나라를 책으로 다스리는 꿈이었다. 그래서 광평은 더 위험해졌다. 사랑받는 사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적이 된다.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웃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차가운 계산이 있었다. 그는 사람을 모으는 법을 알았고 침묵으로 시간을 저축했다. 광평이 학자들의 마음을 얻을 때 수양은 무장과 대신들의 손을 잡았다.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형제는 같은 궁을 지나며 점점 다른 미래를 향해 서 있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 궁 안에 병이 돌기 시작했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면 촛불이 흔들렸고 약방의 냄새가 복도에 길게 남았다. 처음에는 열이었다. 다음은 오한이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몸이 무너지는 기운이 퍼졌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시험인지 땅의 병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병이 왕실을 노리기 시작했다. 광평대군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퍼진 날 궁 안의 소문은 더 빨라졌다. 왕자의 이불이 들썩이고 약탄기가 끓어도 병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위원들은 처방을 바꾸고 침을 놓고 밤을 새웠다. 그러나 어떤 기록은 말하듯 말하지 않는다. 조심스러운 침묵이 있었다. 진심으로 치료하려는 손과 눈치를 보며 멈추는 손이 같은 방에 있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줄이 남는다. 젊은 왕자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 뒤에 따라붙는 말은 이상할 만큼 차가웠다. 굶어 죽었다는 전언이 사람들 입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궁궐에 음식이 없을 리 없는데도 그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말이 뜻하는 공포가 더 크기 때문이다. 누군가 문을 닫았고 누군가 기다렸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이익을 계산했다. 이제 우리는 그 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문 앞에서 누가 멈춰섰는지, 거기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대군의 병실은 처음엔 북적였다. 물을 갈고 이불을 털고 약을 다리는 손이 끊이지 않았다. 세종은 몇 번이고 사람을 보내 상태를 물었다. 왕의 전갈이 올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잠깐 밝아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방문이 자주 닫혔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짧아졌다. 병이 옮는다는 두려움이 명분이었지만 궁에서는 명분이 늘 칼집이 된다. 되면 등불은 더 낮게 깜빡였다. 광평은 열에 시달리면서도 정신이 맑을 때면 물었다. 밖은 어떤가? 별은 떴는가? 그 질문은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보다 한 인간의 습관처럼 들렸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주변을 안심시키려 했다.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고 약을 가져온 시종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 다정함이 오히려 방한 사람들을 더 괴롭혔다. 그때부터 그는 음식을 잘 넘기지 못했다. 죽이 목을 타고 내려가지 않았다. 기침이 길어졌고 목소리가 얇아졌다. 시종들은 물을 조금씩 떠먹였지만 그는 자꾸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다. 혀가 마르고 입술이 갈라졌다. 그때부터 굶어 죽었다는 소문은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짜 공포는 음식이 아니라 문이었다. 문이 닫히면 왕자의 세계가 작아지고 그 작은 세계를 통제하는 사람이 생긴다. 궁은 병이 깊어졌다는 보고를 받을 때마다 궁 안을 흔들었다. 좋은 약재를 가져오라. 위원을 더 붙이라. 불경한 말로 병을 이용하는 자가 있다면 엄벌하겠다. 그의 분노는 뜨거웠지만 궁은 넓었다. 그리고 넓은 궁은 왕의 눈보다 빠른 그늘을 만든다. 누군가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척하면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누군가는 치료의 방향을 바꿔 시간을 벌 수 있다. 군의 이름은 그 시기의 기록 속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이 곧 무죄는 아니다. 그는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을 만났고 말보다 표정으로 약속을 남겼다. 광평의 병세가 악화될수록 수양의 주변은 단단해졌다. 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울부짖는 야심가가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채우는 사람이다. 일박 복도에서는 속삭임이 바람처럼 돌았다. 저 왕자가 살아있으면 누가 불안해지는가? 저 왕자가 죽으면 누가 편해지는가? 소문은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도 모두를 찌른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침묵했다. 광평을 아끼던 대신들도 말수를 줄였다. 누구의 편으로 보일까 두려웠다. 궁에서는 정의보다 생존이 먼저다. 광평은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정치의 냄새를 피하려 했고 책의 냄새 속에 살았다. 병이 잠시 가라앉는 날이면 그는 다시 별그림을 그리려 했다. 손이 떨려 선이 휘었지만 끝까지 그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왕좌도 없었다. 다만 질서가 있었다. 하늘의 질서, 사람의 질서, 나라의 질서. 그 질서를 믿는 사람이 궁에서는 오히려 약점이 된다. 긍정적인 밤이 왔다. 바깥은 눈이 내려 모든 소리가 묻혔다. 병실 안에서는 숨소리만 들렸다. 광평은 갑자기 심하게 떨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위원이 급히 들어왔지만 손이 순간 멈칫했다. 마치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듯한 멈춤이었다. 그 짧은 멈춤이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시종이 울먹이며 왕에게 알리겠다고 했을 때 누군가 낮게 말했다.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누구의 목소리였을까? 기록은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궁에서는 이런 순간이 잦다. 누구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익명 뒤로 숨는다. 그리고 익명은 권력의 가장 편리한 도구다. 광평은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께 죄송하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는지 그는 손을 들어 시종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 따뜻한 손을 붙잡는 순간이었다. 벽이 밝았을 때 조선의 별 하나가 꺼졌다. 상복의 소리 대신 이상한 고요가 먼저 왔다. 세종은 소식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전쟁도 반란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감각이었다. 왕은 울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자리다. 그래서 그는 더 빨리 늙는다. 그리고 그가 늙는 만큼 다른 누군가의 시간은 열렸다. 광평이 남긴 빈자리는 그날부터 누군가의 길이 되었다. 그는 왕자답게 치러졌다. 깃발은 정갈했고 곡소리는 규칙처럼 울렸다. 그러나 장례가 정갈할수록 사람들은 더 불안해진다. 정갈함은 진실이 지워졌다는 신호일 때가 많기 때문이다. 누가 무엇을 물어도 돌아오는 답은 병이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질문이 멈췄다. 궁에서 질문이 멈추는 순간
권력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의 방은 비워졌지만 냄새는 남았다. 약재와 종이와 먹냄새가 섞인 방. 그 방을 바라보던 학자들은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누군가가 들어가 책장을 정리했고 별 그림을 접었다. 그 종이를 접는 손은 단순한 관리의 손이었을까? 아니면 흔적을 없애는 손이었을까? 남겨진 물건은 가장 약한 증언이지만 사람들은 그 약한 증언을 오래 기억한다. 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다. 밥을 앞에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고 대신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왕의 침묵은 나라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한다. 그 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수양대군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효를 말했고 안으로는 질서를 말했지만 그 질서의 끝에는 자신이 있었다. 슬픔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슬픔을 이용하는 자는 따로 있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계산이 시작됐다. 이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광평이 살아있을 때는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다. 그의 존재가 너무 밝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밝음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더 현실적으로 움직였다. 수양은 학문을 멀리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이 권력을 포장하는데 얼마나 유용한지 알았다. 그는 무장을 사랑했고 또한 법을 사랑했다. 법은 칼보다 오래 남는다. 어린 세자와 그 주변은 불안했다. 광평이 있었다면 세자가 기대어 숨을 고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자는 홀로 서야 했다. 궁의 돌바닥은 차갑고 미끄럽다. 어린 발로 그 위를 걷는다는 건 공포다. 그 공포를 이해해주는 어른이 필요했지만 궁에는 이해보다 계산이 많았다. 그리고 계산은 언제나 강한 쪽으로 쏠린다. 문은 다시 돌아왔다. 얼굴을 읽는 자의 말이 재해석됐다. 왕실을 흔들 왕자는 누구였나? 어떤 이들은 수양이라고 했다. 어떤 이들은 광평이라고 했다. 광평이 죽었으니 예언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예언은 끝나지 않는다. 예언은 권력의 언어가 되는 순간 살아남는다. 수양에게 그 말은 자신이 정당하다는 표식이 됐다. 광평의 죽음이 단종의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말은 나중에 사람들에게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른다. 하지만 궁은 연속이다. 하나의 비극은 다음 비극의 문을 연다. 광평이 사라진 뒤 수양을 견제할 만한 형제의 무게가 줄어들었다. 대신들은 더 쉽게 흔들렸고 왕의 힘은 더 빨리 마르기 시작했다. 균형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쓰러지는 것은 약한 자다. 단종이 왕위에 오르는 날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은 어린 얼굴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어린 왕의 눈빛은 궁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직 몰랐다. 그는 사람을 믿었고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약속은 종이에 남아도 사람 마음에 남지 않는다. 수양은 그 틈을 노렸다. 그는 대놓고 달려들지 않았다. 그는 먼저 주변을 비웠다. 궁은 사람의 자리였다. 단종의 곁에 있던 충신들이 하나씩 멀어졌다. 누군가는 지방으로 보내졌고 누군가는 입을 닫았다. 누구도 칼이 오기 전까지는 칼을 말하지 않는다. 궁에서 칼은 소문보다 늦게 온다. 대신 사람들의 눈빛이 먼저 변한다. 광평을 잃은 뒤 궁 안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또 어느 날 수양은 자신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다. 그의 주변은 충분히 단단했다. 군사도 있었고 대신도 있었고 명분도 쌓였다. 명분은 늘 준비된다. 광평의 죽음이 남긴 빈자리는 그 명분을 더 쉽게 했다. 누군가가 말한다. 나라가 흔들린다. 누군가가 말한다. 강한 손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강한 목소리를 찾기 때문이다. 밤, 궁의 공기는 무거웠다. 문들이 평소보다 일찍 닫혔고 발소리가 낮아졌다. 수양은 움직였고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밀려났다. 이것이 궁의 법칙이다. 움직이는 자가 역사를 쓰고 멈춘 자가 기록에서 지워진다. 수양의 사람들은 먼저 길을 막고 먼저 소리를 막았다. 권력은 늘 칼보다 먼저 침묵을 배치한다. 종의 궁으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다. 등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어린 왕은 그 복도 끝에서 무엇이 오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소란을 들었고 어른들이 급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수양이 들어왔다. 그는 왕에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고개 숙임은 예의가 아니라 통지였다. 이제부터 흐름이 바뀐다는 통지였다. 말한다. 나라를 위해서라고 말한다. 흔들리는 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말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처럼 들리고 누군가에게는 종말처럼 들린다. 단종은 이해하려 했지만 이해할수록 더 무너진다. 왕좌는 높지만 어린 왕의 마음은 낮다. 그 틈을 파고드는 말은 언제나 정답처럼 들린다. 사건은 훗날 반정으로 불리며 역사에 찍힌다. 하지만 그 이름이 어떤 포장을 하든 핵심은 하나다. 힘이 움직였고 사람의 운명이 접혔다. 충성은 시험대에 올랐고 침묵은 생존이 됐다. 광평이 살아있었다면 이 순간 누군가 단종 곁에 서서 말할 수 있었을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 상상은 너무 늦게 온다. 수양의 다음 선택은 더 냉정했다. 왕을 그대로 두면 언제든 반격의 명분이 생긴다. 그래서 그는 왕의 날개를 잘라야 했다. 측근들을 떼어내고 기록을 통제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흩어야 했다. 궁은 거대한 방이지만 사람 마음의 방은 더 작다. 작은 방에 공포가 차면 사람들은 스스로 문을 잠근다. 그리고 그 문을 잠그게 만드는 것이 권력의 기술이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물러났고 어떤 이들은 끌려갔다. 그들의 이름은 나중에 충신으로 남지만 그 순간 그들은 단지 인간이었다. 가족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리는 손이 있었다. 그들의 집문 앞에는 밤마다 낯선 발소리가 멈췄다. 그 발소리만으로도 많은 사람은 이미 항복한다. 동안의 학자들은 광평을 떠올렸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학문은 권력의 장식이 아니라 방패가 되었을까? 그의 온화함이 오히려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을까? 그러나 온화함은 칼 앞에서 약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지만 때로 온화함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중심이 된다. 중심이 없으면 칼은 더 빨리 흔들린다. 지금 조선은 중심을 잃었다. 왕의 시대는 빛으로 기억되지만 그 빛은 말년에 흔들렸다. 왕이 지쳐갈수록 대신들은 서로를 더 의심했고 왕자들은 더 긴장했다. 광평의 죽음은 단지 슬픔이 아니라 신호였다. 궁 안에서 가장 귀한 존재도 사라질 수 있다는 신호. 그 신호를 가장 먼저 읽은 자는 수양이었다. 그래서 그는 더 확신했다. 하늘이 빈자리를 허락했다고. 더 흐르고 단종은 더 외로워졌다. 왕의 말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몰랐다. 믿을수록 위험해졌다. 그때 수양은 다시 다가왔다. 더 친절하게, 더 단정하게, 더 확실하게 다가왔다. 권력은 위협과 보호를 번갈아 제공하며 상대를 길들인다. 단종은 보호를 원했지만 그 보호는 사슬이었다. 마침내 단종은 왕좌에서 내려온다. 겉으로는 양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밀려난 것이다. 젊은 왕의 얼굴은 하얗게 굳고 궁의 바람은 차갑게 불었다. 그 순간 조선은 강한 왕을 얻었지만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 수양은 왕이 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조가 된다. 그러나 그 왕좌 아래에는 늘 한 그림자가 있었다. 세조의 통치는 강했다.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손질하며 나라를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가?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한다. 강한 나라를 만든 손이 동시에 많은 삶을 꺾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시작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 왕자의 침묵이 있다. 광평의 침묵이다. 살아서도 정치에 말하지 않았고 죽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세조는 광평의 이름을 자주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미안함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경계라 말한다. 죄책감은 증거가 아니지만 권력자는 종종 자기 마음의 소리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어떤 왕은 밤에 혼자 묘를 찾았다는 소문도 생긴다. 소문은 진실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다만 소문이 생기는 이유는 있다. 사람들은 빈틈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의 마지막 나날을 지켰다는 한 시종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기록에 한 번만 나타나는 이름. 그 이름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아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설정이다. 모두가 물러날 때 한 사람이 남았다는 사실은 언제나 비극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그 시종은 무엇을 보았을까? 문이 닫히는 순간 누가 다가왔는지, 약이 바뀌는 순간 누가 고개를 끄덕였는지, 본 것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궁에서는 진실이 목숨값을 가진다. 특히 왕가의 진실은 더 비싸다. 한 시종이 입을 열면 그 입은 곧 닫힌다. 그래서 그는 침묵했을 것이다. 혹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권력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듣기 싫은 말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든다. 그러면 광평은 정말 굶어 죽었는가? 이 질문을 너무 단순하게 만들면 진짜 공포를 놓친다. 궁에서 굶어 죽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기아만 뜻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서 손길이 끊기고 시간이 끊기고 치료의 속도가 끊기는 것, 그것도 굶주림이다. 사람은 음식이 아니라 관심이 끊겨도 죽는다. 특히 병든 사람은 더 그렇다. 돌 때 궁은 격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문을 닫는다. 문이 닫히면 정보가 막히고 정보가 막히면 책임이 흐려진다. 책임이 흐려지면 누군가가 움직이기 쉬워진다. 이 구조가 바로 음모의 온상이다. 그리고 음모는 꼭 독이나 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음모는 지연으로도 가능하다. 침묵으로도 가능하다. 손을 거두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 죽고 세종이 약해지고 단종이 흔들리고 세조가 오르는 흐름은 하나의 긴 그림자다. 그 그림자의 시작점은 어두운 살인 장면이 아니라 아픈 방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더 무섭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고 누구나 문 뒤에 갇힐 수 있기 때문이다. 왕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조선을 떨게 했다. 사람들은 광평을 잃은 조선을 잃어버린 미래라고 부른다. 그는 왕이 되지 않았지만 왕이 될 수도 있었던 마음을 가졌다는 평가가 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칼을 들지 않아도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지성을 가졌다는 평가도 있다. 물론 이것은 가정이다. 그러나 역사에서 가정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가정으로 현재를 이해한다. 그가 살아 단종 옆에 섰다면 세조의 길은 달라졌을까? 어쩌면 세조는 다른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단종은 더 오래 버텼을지도 모른다. 혹은 오히려 더 큰 충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다. 어떤 결말이든 한 가지는 같다. 광평의 생존은 궁 안의 선택지를 늘렸을 것이다. 그의 죽음은 선택지를 지웠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폭력은 쉬워진다. 이 이야기는 한 왕자의 죽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선택지가 사라지는 이야기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가능성의 소멸이다. 가능성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가장 단순한 해답을 고른다. 강한 자를 택하고 조용히 따르고 불안을 덮는다. 조선은 그렇게 강해졌고 동시에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광평의 이름은 별처럼 희미하게 남아 계속 묻는다. 너희는 왜 문을 닫았느냐?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얼굴을 읽는 자의 예언이 정말 있었는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궁 안에서 어떻게 작동했는가다. 예언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 예언은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을 만든다. 그 균열로 불신이 흘러들고 불신이 차면 어느 순간부터 모두가 상대를 잠재적 적으로 본다. 광평은 그 과정의 중심에 놓였지만 그는 그것을 통제할 언어가 없었다. 광평의 성품은 부드러웠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를 좋아했다. 그러나 궁에서는 사랑이 늘 정치가 된다. 사랑받는 자가 생기면 그 사랑을 두려워하는 자도 생긴다. 광평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수양의 마음에는 또 다른 질문이 자랐을 것이다. 내가 늦으면, 내가 밀린다는 질문. 그 질문은 칼을 뽑지 않아도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 궁은 아들의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숨기면 오히려 더 큰 소문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는 재능이 왕실을 흔들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지만 믿음은 현실을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권력은 신념보다 생존에 민감하다. 대신들은 늘 다음 시대를 준비한다. 다음 왕, 다음 중심, 다음 편. 그 계산이 왕의 믿음을 조금씩 갉아먹는다. 평의 병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질병으로 받아들이려 했다. 하지만 예언이 이미 퍼진 궁에서는 어떤 병도 단순하지 않다. 병은 기회가 되고 병은 명분이 된다.
병이 깊어지면 누군가는 방문을 닫자고 말한다. 누군가는 접촉을 줄이자고 말한다. 누군가는 기록을 단순하게 남기자고 말한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훗날 모든 의심을 낳는다. 죽었다는 말이 끝내 사라지지 않은 것은 그 단어가 사람들의 상상에 너무 잘 맞기 때문이다. 궁궐에서 왕자가 굽는 장면은 말이 안 된다. 그렇기에 더 끔찍하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순간 사람들은 더 큰 공포를 느낀다. 그 공포는 이야기로 남고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뿐 아니라 기억과 소문도 함께 읽어야 한다. 세조가 왕이 된 뒤에도 광평의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그의 죽음이 세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형제가 아니라 죽은 형제도 위협이 된다. 죽은 자의 가능성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언제든 말할 수 있다. 광평이 있었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거라고. 그런 말은 칼보다 오래 간다. 권력은 죽은 자의 이름을 관리한다. 너무 자주 언급하면 기억이 선명해지고 너무 억누르면 오히려 소문이 커진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용히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다른 사건들로 덮고 더 큰 이야기로 가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역사에서 사라진 이름들은 대개 이렇게 사라진다. 그러나 완전히 지워지는 이름은 드물다. 특히 비극으로 남은 이름은 더 그렇다. 병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단순히 선한 사람이 일찍 죽었다는 슬픔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구조가 얼마나 쉽게 선의를 무력화하는지 보여준다. 광평은 정치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갈등을 만들지 않았다. 그는 적을 만들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궁에서는 적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위험이다. 적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그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곧 행동이 된다. 그의 비극 또한 같은 구조 안에 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권력을 장악하지 못했다. 그는 상징이었다. 상징은 보호받는 동시에 이용당한다. 수양은 그 상징을 이용해 자신의 움직임을 정당화했다. 그리고 정당화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실보다 안전을 원하기 때문이다. 안전은 강한 손에서 나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열 시간이다. 광평은 한나라의 별이었지만 별은 하늘에서 혼자 빛나지 않는다. 별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하고 별을 지키는 하늘이 있어야 한다. 광평에게는 보는 눈이 많았지만 지키는 하늘은 부족했다. 그가 죽은 날 이후 조선은 강해졌을지 모르나 그 강함은 부드러운 가능성을 잃은 강함이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세대를 넘어 남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줄 기록이 아니라 그 기록이 만들어진 침묵이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서늘해졌다면 그 서늘함이 바로 진짜 역사 공포다. 괴물이 아니라 구조가 무섭기 때문이다. 칼이 아니라 침묵이 무섭기 때문이다. 광평의 죽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들로 이루어졌고 단종의 몰락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말들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끝나지 않는다. 궁의 문은 누가 닫았는가? 누가 기다렸는가? 누가 가장 먼저 빈자리를 계산했는가? 또 그 질문은 오늘에도 닿는다. 어느 조직이든 누군가가 지나치게 빛나면 누군가가 불안해진다. 불안은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균열을 만들고 균열은 결국 누군가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광평의 시대를 먼 과거로 생각하지만 인간의 두려움은 변하지 않는다. 권력의 냄새도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역사이면서 동시에 거울이다. 대군의 짧은 생은 우리에게 조용한 용기를 남긴다. 그는 끝까지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아버지를 걱정했다. 그 다정함은 약함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러나 궁은 그 선택을 보호하지 못했다. 보호하지 못한 사회는 결국 그 대가를 치른다. 조선은 그 대가를 피로 치렀고 후회로 치렀다. 조선은 없지만 오늘의 사람들은 있다. 우리는 기록을 읽고 소문을 듣고 상상을 더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가능성을 다시 느낀다. 광평이 남긴 것은 업적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증명할 수 없어서 더 슬프다. 그러나 동시에 가능성은 우리를 움직인다.
더 나은 선택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현재를 더 신중하게 만든다. 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나는 한 장면을 남기고 싶다. 눈 내리는 밤, 병실의 등불이 낮게 흔들리고 한 왕자가 숨을 고른다. 문 밖에는 발소리가 멈춘다. 그 발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조선을 바꿨다. 한 사람의 숨이 약해지는 동안 다른 누군가의 계획은 단단해졌다. 이것이 진짜 공포다. 기는 끝나지만 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은 한 번 빛난 자리를 기억한다. 사람들도 그렇다. 광평대군의 이름은 거대한 전쟁이나 화려한 업적보다 더 조용하게 남아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누군가의 가능성을 지킬 수 있는가? 너는 소문 앞에서 침묵하지 않을 수 있는가? 너는 빈자리를 계산하기보다 사람을 볼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이 질문들에 잠시라도 멈춰 섰다면 광평의 이야기는 이미 당신 안에서 살아있다. 역사는 지나갔지만 교훈은 남는다. 그리고 교훈은 종종 한 번이 비극으로 만들어진다. 조선의 비극적 음모는 거대한 음모가 아니라 작은 선택들의 합이었다. 문을 닫는 선택, 말하지 않는 선택, 늦추는 선택, 외면하는 선택. 마지막으로 다시 말한다. 광평대군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균형의 붕괴였다.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약한 이가 떨어진다. 단종이 그랬고 많은 충신들이 그랬다. 그리고 결국 조선 전체가 그 균열을 오래 안고 갔다. 우리는 그 균열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알고 있다. 한 젊은 왕자의 병실이었다. 이 채널에서 이런 어두운 역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달라. 우리는 잊힌 이름들을 다시 불러낼 것이다. 그 이름들이 남긴 경고를 오늘의 언어로 다시 해석할 것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한 줄 기록 뒤에 숨은 침묵을 따라가며 역사의 그림자를 걷게 될 것이다. 이것은 광평대군의 이야기였다. 가장 밝게 타올랐으나 가장 먼저 꺼진 별. 그러나 그 별이 꺼진 자리에서 조선은 다른 별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피와 권력으로 빛났다. 우리는 이제 안다. 어떤 빛은 눈부시지만 따뜻하지 않고 어떤 빛은 짧지만 사람을 살린다. 광평이 남긴 빛은 짧았지만 따뜻했다. 그래서 더 아프게 기억된다.